저는 이력이 약간은 특이해요. 와세다 로스쿨로 진학해서 이제 로스쿨을 수료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후에 CTU와 파트너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대형 로펌에 들어가게 됐고요. 한자어로 풀이해보는 성공과 실패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도전, 좋은 습관들, 그리고 독서, 공부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가 어떤 시대다?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도 그녀가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조금 얘기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 인생의 키워드가 요즘 근력이거든요. 그래서 근력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마무리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이런 방법이 있었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세대입니다. 이미지나 영상이 훨씬 더 이제 적응되어 계시고요. 컨텐츠를 그냥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것도 하실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AI에 굉장히 친숙할 수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보여집니다. 끈적하게 드는 거, 그게 바로 근력을 키우는 힘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음 근력을 대학생 때부터 키워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봅시다. 가천대학교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성학 1회 운영교수를 맡은 서종호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어느덧 이제 5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달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온을 보니까 아침에는 17도였다가 지금은 완전 한여름 같아요. 2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계절의 일교차도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꽃도 피고 많은 사람들 활기도 늘어나는 계절이나, 그러나 여러분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일교차에도 주의하시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성학 강의도 어느덧 12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성학 수업이 이제 지난 3월부터 쭉 달려오셨고,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연사를 모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전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의 이제 가능성 그리고 도전을 위한 또 특별한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아시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부사장님이시자 전략, 법무,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 함께 IT 업계를 이제 복합형으로 리더십을 불러일으키고 있으시고 계신 이지혜 부사장님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잠시 이지혜 부사장님 프로필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이지혜 부사장님은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세다 로스쿨을 졸업하시고 일본 사법고시를 패스한 다음에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CTU와 파트너스, 그리고 그라운드 X, 크러스트 유니버스, 그리고 카카오 이니셔티브 센터를 거쳐서 현재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부사장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강연에서는 우리 부사장님이 성공이란 무엇인가? 너무 심플하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많은 전략도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새로운 정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도, 그리고 습관에 대한 선택의 힘, 그리고 지혜를 위한 어떤 독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삶의 근력을 기르는 법까지 부사장님의 살아있는 경험 그리고 통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5월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앞으로의 길이 용기를 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큰 박수로 이지혜 부사장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혜라고 합니다. 네. 제가 가천대를 자주 와요. 뭐 여러 가지 저희 회사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자주 찾아뵙는데 뵐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에너지들을 여러분들이 뿜뿜하고 계셔서 저도 제가 뭔가 에너지를 드리러 왔다가 항상 에너지를 얻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주제를 정할 때요, 다른 분들 라인업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과 연령적으로는 조금 먼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조금은 연령적으로 가깝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야기 듣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해서 사회에 나갈 가능성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후킹한 멘트로 왜 그녀는 하는 일마다 잘 될까? 그리고 AI 시대에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해 나가 보고자 합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력이 약간은 특이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끝마치고 나서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게이오라는 대학에서 법학부 법률학과를 전공하고 와세다 로스쿨로 진학해서 이제 로스쿨을 수료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후에 CTU와 파트너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대형 로펌에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서 한 4년 정도 열심히 변호사로서 일을 했는데 운 좋게 또 감사하게도 카카오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카카오 그룹으로 옮겨서 카카오의 여러 회사들을 거쳐 지금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저의 이력을 아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아니 7년 만에 부사장이 됐다고? 아니 일본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 가서 어떻게 변호사가 된 거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너무 감사한 말씀들을 많이 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공했어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공이란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성공이란 단어가 여러분들 속에서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역사는 아직 쓰여지고 있는데 왜 성공이란 단어를 쓰지? 라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성공과 실패, 이 두 단어가 반대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한자어를 잘 알 거잖아요. 한자어로 풀이해보는 성공과 실패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게끔 도와줬던 도전, 좋은 습관들, 그리고 독서, 공부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가 어떤 시대다?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도 그녀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조금 얘기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 인생의 키워드가 요즘 근력이거든요. 그래서 근력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마무리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이란 한자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아마 한자를 잘 모르는 세대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룰성, 공력공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원래 무언가를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면 성이라는 단어 하나만 썼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굉장히 성했대, 저 사람 굉장히 성한 사람이야, 혹은 이걸로 성했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게 보면 성공은 된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자가 공사할 때 우리 공자 있죠? 그 공이랑 힘력자가 합쳐졌거든요. 꾸준할 공에 힘력자가 합쳐져서 공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은 한자어로 풀이하자면 엄청난 부나 명예를 성취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힘과 기술을 더해 공력을 더하는 그런 상태, 도전하는 상태를 얘기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걸어갔는지를 궁금해하지 않고 그걸 보지 않는다. 결국엔 당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본다. 이 말이 성공을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일침을 놓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서도 성공의 어떠한 정의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공자도 장자도 짐 캐리도 각자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공자는 워낙 여러분들 많이 논어나 이런 거 많이 읽으셨겠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마라 하셨던 얘기 중에 위에 어려운 한자말이 있는데, 저게 어떤 의미냐면 늦을 것 혹은 거기까지 못 갈 것을 너가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두려워할 것은 시작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오히려 시도의 중요성을, 그리고 꾸준히 계속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장자는 수많은 작은 실수가 커다란 성공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실수도 성공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짐 캐리의 성공에 대한 정의 저는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내 성공은 내 통장을 불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의 성공의 정의도 참 많이 배우게 되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가 아까 성공은 이루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잃을 실자에 패할 패자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잃고 패한 상태, 기회를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되니까 그래서 패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메리 피퍼드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실패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채 머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쓰러진 채 머물지 않고 한번 일어나면 이미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토마스 에디슨 워낙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결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1만 번에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도 참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넬슨 만델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분은 나는 실패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C.S. 루이스 여러분들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니아 연대기 쓰신 분이신데 이분은 실패도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실패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삶에서 나의 실패, 나의 성공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아까 우리가 성공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약간 무모해요. 그래서 저는 시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도전들이 저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 영어는 자신 있었는데 일본어는 자신이 정말 없는 상태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히라가나 아랑 오가 참 닮았다. 왜 이렇게 비슷하게 쓸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들면 머리가 굳어서 뭔가를 배우기가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일본어를 못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라도 노력하면 언어가 됐든 무엇이 됐든 습득이 가능하다는 걸 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서 무모하게 또 일본 사법고시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유학생 저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걸 도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로스쿨에서도 어쨌든 그 한 명의 유학생으로서 잘 졸업하고 사법고시도 잘 합격해냈는데요. 이걸 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일에 도전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또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사법고시를 일본에서 칠지 아니면 로스쿨을 진학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미국으로 다시 한번 유학을 할지 이런저런 고민들을 할 때 우연치 않게 너무 감사하게도 손정희 회장님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님이시죠. 손정희 회장님께 저의 진로에 대해서 잠깐 고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이오니아가 되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그래야 너만의 오션, 블루 오션도 아니고 너만의 오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얻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남들이 가지 않는 일에 도전하는 것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고 나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도전해보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도 알게 돼서 저는 더욱더 도전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로 합류하게 된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원래 이제 막 일본에서 적응했고, 그다음 뭐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잘 다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였고, 대형 로펌에서 커가고 있을 때라서 새로운 도전을 안 하는 게 정답이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쯤 남의 일이 아닌, 변호사들은 원래 항상 남의 일을 해주는 거니까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에 그래, 우리의 일을 하는 건 어떤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도전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 볼 수 없었던 기술이 일상을 실제로 어떻게 바꿔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슨 청소기 혹시 아시나요? 여기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다이슨의 슈퍼소닉이랑 에어랩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끄덕여 주시는 학생분 계신데 아마 잘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다이슨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좌절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일본에서 일할 때 다이슨이 저희 이제 의뢰인 이제 클라이언트여서 영국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다이슨가도 가보고 다이슨 회사에도 가봤는데 거기 굉장히 큰 랩실이 있어요. 그 설명해 주신 분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넬라 너가 모를 거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근데 만들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이슨 청소기 사용해 보시면 이 모터가 굉장히 세고 모터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선을 가지고 유선 청소기를 사용하기엔 굉장히 힘든데 이분들이 무선 청소기에 혁명을 일으켰죠. 물론 헤어드라이어의 혁명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126번의 좌절을 딛고 탄생한 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여러분들도 너무 사랑하는 분일 것 같은데요. 이료 총장님도 정말 사실 요즘 뭐 뱀파이어다 이런 걸로 유명하시지만 도전으로 유명한 분이시기도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존경하기도 하고 항상 이런 말씀하시죠. 하고 싶은 꿈이 있으면 실패를 두려워할 게 아니다. 당장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도전을 즐기고 도전 속에서 오는 시련도 함께 즐겨라. 이게 말만 하시는 거면 사실 저희가 크게 존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32년생이시잖아요. 1932년생. 그러면 전쟁도 겪으셨고요. 정말 한국이 힘들었던 그 시절에 여성으로서 서울대에 의과대학을 가시고 미국으로 유학도 가시고 한국에 와서 직접 병원도 여시고 학교도 여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도전하셨고 또 많은 일들을 해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 도전이 주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아가들 이러시더라고요. 총장님이. 그래서 총장님의 아가들인 여러분들께도 이런 DNA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시도를 계속하는 것, 그것을 습관화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요즘 우리가 저속노화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키워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식습관을 잘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제 먹고 그저께 먹고 그 전에 먹었던 우리가 이 며칠간 먹은 게 나의 몸이 된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식사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삶에 있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왔죠. 저는 제가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습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다독해요. 책을 많이 읽고 예전에는 편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편독하지 않고 넓게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 달에 4권 이상 꾸준하게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제가 뒤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4개의 독서 모임을 참여하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자랑하고 싶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 사색 습관이라고 제가 이름을 예쁘게 짓긴 했는데요. 저는 아침에 굉장히 오래 샤워하는 걸 좋아해요. 소리를 약간은 좋은 소리를 틀어놓고 음악 같은 걸 틀어놓고 이제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오늘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혹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때 저의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요. 마치 명상하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갖고 나와서 티타임을 가져요. 제가 카페인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커피 대신 티를 내려서 그 티를 마시면서 티잔이 우리 커피잔은 큰 거에 마시잖아요. 티는 굉장히 작은데 우리가 먹는데 여기에 한 잔 한 잔 따라서 마실 때마다 저의 심신의 안정과 또 생각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학습 습관이라고 썼는데 제가 배우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직까지 끊임없이 영어 공부는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언어들도 조금씩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렌드, 시류를 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제 유튜브는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제가 거기서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포럼도 가고 컨퍼런스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공부하기가 좋아진
쏟아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끊임없이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BTS RM이요. 자기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게 책 읽고 생각하는 습관이래요. 저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이런 방법이 있었네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책에서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이런 철학자께서 우리는 반복하는 것의 총합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먹고 먹었던 것이 지금 나의 몸인 것처럼 우리의 습관이 나의 삶을 만들어주고요. 또 탁월한 건 그 행동이 아니라 습관화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아까 제가 독서 얘기했는데 제 트레발이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자주 애용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깊은 내용들의 책들을 읽을 수 있는 돈돈이라는 클럽도 참석을 하고 있고, 사적인 만남은 저자와의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서 모임이에요. 저기도 참석하고 있고, 저 김성준 부사장님이라고 시몬스 아시죠, 여러분? 시몬스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 부사장님이 또 운영하시는 독서 클럽이 있어서 거기에도 참석하고 있고, 제가 또 정체성 클럽이라고 새로운 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꽉 찼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찜해놓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말만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런 독서의 힘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면 이게 사람들이 되게 독서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게 와닿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 책을 많이 읽었지만 그때는 사실 그게 와닿지 않았는데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걸 대하는 태도에서 내가 그때 읽었던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고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직면하는 타이밍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다들 한 번씩은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책과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월터 아이작슨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다양한 관점이 있구나 세상에는. 최근에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를 읽으면서 또 정보와 AI 시대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게도 됐는데 새로운 관점을 준다는 의미에서 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책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되게 옛날 책이에요. 근데 인터넷,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리 왜 핸드폰 사용하면서 핸드폰 남의 번호 안 외우게 됐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비가 생기면서 주소를 우리가 직접 찾지 않고 외우지 않게 된 것처럼 그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살아야겠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이런 건 주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었고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우리 어렸을 때 다 읽었죠. 그 친구가 겪는 아픔에서도 저도 많은 걸 배우고 또 성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에 대한 책도 사실 굉장히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피터 틸은 여러분 경쟁하지 마세요. 그냥 니치 마켓을 찾으세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피터 틸의 책을 읽으면서 또 한번 배우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제가 참 좋아하거나 저한테 영향을 주는 책들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는 장래희망을 가졌습니다. 보통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장래희망을 가지면 계속 바뀌잖아요. 제가 바뀌지 않고 계속 올 수 있었던 게 또 링컨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링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 혹시 있으실까요? 미국 대통령. 그리고 저는 삐쩍 마른 미국 대통령이고 백인인데 약간 까만 것 같고 너무 마르셔서 약간 안타깝고 나비 넥타이 맨날 하고 다니시고 마지막에 총으로 사망하셨던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진 대통령으로만 어렸을 땐 알았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링컨이 되게 멋있는 인권 변호사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남북전쟁에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었고 노예 해방에 대해서 큰 꿈을 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링컨의 자서전은 아직까지도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책이고요. 뭐 아까 우리 얘기했던 월터 아이작슨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읽을만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헨리 키신저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100세를 사셨는데 아주 오랫동안 외교관을 하셨어요. 이분의 책인데 이게 참 읽기 힘든 책이지만 읽고 나니까 이 세계 정세나 앞으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생각에 관한 생각, 이 책도 추천드립니다. 데니얼 카너먼의 책인데 이게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에요. 행동경제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매일매일 범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줘요. 그래서 사고를 할 때 약간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그리고 나의 생각을 의심할 수 있게 된 너무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CA 유전자를 보면서 저는 빠르게 C레벨이 돼야겠다, 승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또 호명사회를 읽으면서 내가 나로서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책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공부의 힘도 짚고 갈게요. 이게 참 재밌어요. 저는 제가 영어 공부하고 비트코인 공부하고 브랜딩 공부할 때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목적의식이 크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공부들이 결국에는 저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더라고요. 많은 경험을 주고 또 많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커리어를 주기도 하고요. 제가 영어 공부를 끊임없이 했었어요. 일본을 갔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영문과 관련된 안건들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바빠도 영어 공부는 매일 조금씩 했는데, 로펌에 일본인들이 많으니까, 일본인들은 물론 요즘은 영어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어가 저보다는 조금 못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어, 일본어, 심지어 영어까지 하니까 너무 많은 좋은 양질의 안건들을 제가 다뤄볼 수 있었어요. 보통 1, 2년 차 때 다뤄보지 못하는 안건들도 다룰 수 있어서 저는 이 공부해놓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비트코인 공부, 이게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비트코인 투자 공부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14년에 일본에서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가 파산을 하게 돼요. 해킹을 당해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2016년에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서 그 가이드라인이 2017년부터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근데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영역에 대해서는 분쟁도 생길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두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공부를 조금 해놨거든요. 근데 2017년, 2018년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가상화폐 관련해서 발행을 하는 것 혹은 원래 사업,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하고 싶어서 일본에는 법률이 있으니 일본으로 오자라는 분들이 많았고, 카카오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께서 저한테 혹시 너 비트코인 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걸 줄줄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다 알아? 같이 일해보면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이 정말 좋은 기회들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브랜딩 공부하면서 요즘 제가 열심히 브랜딩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브랜딩하는 게 훨씬 그들을 성장할 수 있게 하냐,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나의 브랜드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게 됐고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AI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AI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아까 습관이고 독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해놓으면 우리가 또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아까도 살짝 얘기했는데 지금은 AI 시대죠. 네. 그래서 어떤 공부하면 좋을까? AI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AI 사용하고 계시나요? 사용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들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뭐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기 앞에 계신 학생분 혹시 챗GPT, 퍼플렉시티. 아, 네. 그 두 가지 말고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시죠. 네. 지금 사실은 툴을 얘기를 해주신 거고 저희가 일상 속에서 이미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다 AI 쓰고 계세요. 챗봇 상담 다 이제 AI로 대체되고 있고 이런 번역도 예전에 우리 팝하거나 뭐 쓰는 툴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챗GPT가 번역을 너무 잘해줘요. 디벨도 너무 잘해주고요. 저는 주로 요즘은 챗GP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 통화 요약도 잘해주죠. 그 전화 이렇게 전화 끼고 메모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 이걸로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여기 출근길은 저인 거고요. 여러분들 등굣길도 내비를 활용하시기도 하고 뭐 카카오맵도 보실 거고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시기도 하실 텐데 거기서도 AI가 활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 모음 이런 것도 당연히 AI가 이미 열심히 일해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알고리즘의 늪도 결국 AI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파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포함된 세대를 잘파 세대라고 해요. 아직 알파 세대는 여기 안 계시죠? 네. 이 잘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AI 시대에 더 주목받는데 이유는 저는 밀레니엄 세대인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하셨을 삐삐도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 이따만한 시티폰도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핸드폰, 디지털 저희 스마트폰 이렇게 넘어왔죠.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를 조금씩 경험해 왔는데 여러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세대입니다. 혹은 디지털 온리라고 불리는 세대죠. 어떻게 보면 종이를 활용하는 일을 거의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디지털화된 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미지나 영상에 훨씬 더 이제 적응되어 계시고요. 컨텐츠를 그냥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것도 하실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AI에 굉장히 친숙할 수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젠지들이라고 하셔서 지금 젠지들이 일하거나 혹은 놀거나 자기 개발할 때 어떤 툴들을 쓰는지 제가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정말 많이 쓰고 계세요. 뭐 아까 말씀 주셨던 챗GPT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조사를 한다거나 혹은 어떠한 생성형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때 챗GPT가 굉장히 유용하고 그다음 검색할 때 그 저희 증적을 찾아내거나 할 때는 퍼플렉시티가 굉장히 유용하고요. 뭐 LECD에는 여러분들이 쓰실지 모르겠지만 논문 관련해서 뭔가를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고 디벨도 저는 굉장히 많이 썼긴 했는데 요즘은 챗GPT를 더 많이 쓰고 있고요. 노션도 아마 많이 쓰실 거고 그리고 보고서 작성할 때는 그래머리 AI도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뭐 릴리스 AI라고 여러분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유튜브 이제 그 링크만 넣으면요. 이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서 저는 릴리스 AI를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다 보기에 시간이 없을 때 요거 하나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일정 관리도 타임리나 뭐 순서나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캘린더랑 연동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스픽 AI, 스캔 AI, 여기 되게 많아요. 언어 학습할 때 사용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네. 저도 영어 공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나이가 들수록 삶이 살짝 창피해지는 게 있거든요. 실수하기 싫거든요, 사람 앞에서. 근데 AI 선생님은 AI라는 걸 제가 아니까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 아차 실수하면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줘서 저는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배울 때도 AI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아까 잘파 세대는 컨텐츠를 직접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작도 한다고 했는데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 네네. 저도 이제 제가 저 나름의 컨텐츠를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미리 캔버스라고 있고 감마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 PPT 만들 때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캔바, 런웨이로 영상 만들기, 뭐 캡컷, 그다음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뭐 소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툴들이 많이 있어요. 미드저니도 있고요. 그리고 소셜 커뮤니티로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리튼 잘 아시죠?
리튼이 요즘 뭘로 돈 버는지 아세요? 한 1년에 120억 정도 벌고 있거든요. 근데 리튼이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보고서 작성하실 때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리튼이 캐릭터 챗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 상담도 AI랑 하고 친구도 AI랑 같이 하고 그다음 연애를 AI랑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창업을 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도 여러분들 다들 투자도 하고 계시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투자도 많이 열심히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AI 투자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제가 쓰지 않았지만 뭐 퀀트랙 같은 애들도 있고요. 랩 말고 퀀트랙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AI 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마지막에 물음표 넣어놨어요. 보다가 아니 이런 툴 있는 건 알겠는데 나는 이런 게 필요해. 근데 그런 걸 쓸 수 있는 좋은 툴은 없을까 싶으면 이 툴리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어떤 게 나한테 딱 맞을지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잘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툴리파이 접속하셔서 저 아무런 관계없이 이거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사용해서 너무 좋았었고 재밌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건데 툴리파이 AI 들어가셔서 저는 오늘을 탭했는데요. 여기 신규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나 그다음 브라우저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 툴들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썼는데 도구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큐레이션 하는 능력도 이제는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AI 시대라고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거기 안에 가로가 있다고 생각해요. AI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시대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된다. 저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산업들도 정말 많이 변하고 있죠. 우리 이제 뭐 B2C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B2B들도 정말 많이 크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가깝게 알고 있는 거 자율주행 있죠. 자율주행이 발전해 나갈수록 차는 더 이상 이제 격리의 공간이 아니라 연결의 공간, 엔터테인먼트의 공간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리빙룸이라고 불릴 정도죠. 제조도 여러분들 이미 많이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 공장에서 이 물건 만드는 것들도 AI, 로봇들이 많이 대체를 하고 있어요. 헬스케어, 제가 어제 혹은 2시간 전에 먹었던 게 나의 혈당으로 바로 이제 표시가 되는 파스타 같은 앱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초개인화된 헬스케어가 가능하고 그다음 환자뿐 아니라 일반 수요자에게도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금융도 우리 아까 뭐 이제 컨트랙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어제 나의 소비가 오늘의 어드바이스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소비 습관이 이렇고요. 이런 거 보험 같은 거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어드바이스도 주고 초개인화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교육도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영어 이야기 했는데 영어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뭔가를 가르칠 때 칠판에 쓰셨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뒤에 화면에 표시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왔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글자로 가르쳐야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어떤 친구는 영상으로 봐야 잘 배우고 어떤 친구들은 음성으로 들어야 잘 배우기도 해요. 그 친구 하나하나의 그 특성을 잘 살려서 교육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환자와 눈을 마주치고 혹은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 학습 또는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기능이 아닌가 순기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 소매, 그리고 건설, 에너지, 법률 등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드론이 농사 짓고요. 그다음 무인 매장들 굉장히 많아졌고 수요 예측 같은 것들로 이제는 쓸모 없어져서 버리는 그런 재고가 많이 생기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재밌었던 거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에너지도 그렇고 법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었던 시장이니까 요즘 서 변호사를 뽑아야 될까요? 이런 상담들이 많을 정도로 또 많은 시간 단축 그런 레포트를 쓰거나 회의록을 쓰거나 이런 일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들도 당연히 바뀌겠죠. 산업이 바뀌니까. 이게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예측하실 것 같은데 AI 및 정보처리 기술과 로봇 및 자율 시스템 덕분에 이 일자리들, 그다음 기술 트렌드들이 많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술 트렌드들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이미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비교적 단순 업무에 관해서는 일자리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9,200만 개 정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숫자로서는 꽤 큰데요. 반대로 빅데이터 전문가나 AI, 머신러닝 전문가나 핀테크 엔지니어는 1억 7천만 개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일자리가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의 필수 역량도, 일하는 사람의 필수 역량도 바뀌는 거예요. 제가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표인데요. 2015년, 2020년, 2025년까지는 복잡한 문제 해결이 굉장히 상위에 있었어요. 지금 2025년이니까 복잡한 문제 해결도 아직까지는 중요한 역량이죠. 근데 2030년이 되면 사라져요. 그쵸? 네. 이게 복잡한 문제는 이제 점점점 AI들이 해결해 준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분석적 사고는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봤거든요. 경찰이 GPT로 수사 보고서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없던 증거가 생겨난 수사 보고서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GPT를 잘 못 쓰면 이게 어떻게 이 문제 자체가 어떠한 문제고 이 답변 결과값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분석하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거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점점점 창조성이 중요해져 가죠. 2030년에는 최고로 중요한 역량이 창조성이 된대요. 이걸 생각해 보자면 인간이 인간다운 영역, 이거야말로 창조성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그리고 AI가 침범할 수 없는 그 영역만큼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창조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창조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영역,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좀 더 발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님 잘들 아시죠? 사진이 별로 예쁘게 안 나왔는데 봉준호 감독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봉준호 감독님께 AI 시대가 왔는데 당신은 AI로 영화를 만들지 않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AI가 절대 쓸 수 없는 시나리오를 매년 쓸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진짜 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I를 정말 뛰어넘는 것을 자기는 항상 생각하겠다. AI 시대를 마주하는 정말 가장 좋은 태도를 가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역시 AI 시대가 아닌 AI를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아까 제목은 그녀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될까? 이런 약간은 잘난 척하는 후킹한 멘트를 던지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잘 돼야 되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키워드가 근력이라고 했는데 요즘 계속 저는 이 단어에 꽂혀 있어요. 우리가 운동하러 가면요, 한번 이렇게 무거운 거 든다고 해서 체력이 생기지 않고 근력이 생기지 않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PT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PT 받으면 선생님이 그냥 들지 마세요, 끈적하게 드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끈적하게 드는 거, 그게 바로 근력을 키우는 힘이거든요. 독서도 끈적하게 해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끈적하게 하는 게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하려면 저희가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먼저 몸 근력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독서 얘기했는데 책을 그냥 읽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읽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정말 깊이 있게 끈적하게 읽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다 보면 이게 그냥 내가 재밌는 책 읽었다가 아니라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끈적한 독서 하시길 바라고요. 지성근력이란 단어 저 너무 좋아요. 우리 수업이 지성학 수업인데 지성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부한다고 생기지도 않고요. 지혜를 기르는 힘도 필요하고 그래서 독서와 사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성근력도 여러분들이 키우셨으면 좋겠고 마음근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혹시 최하정님께서 인생은 기분 관리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학생 때도 그렇지만 사회에 나가면 정말 마음을 때리고 뭐랄까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든 거 하나 끝내놓으면 또 다른 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데도 기분 관리가 되면 사실 이것들이 많이 힘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 근력 키우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 근력을 대학생 때부터 키워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도전 근력, 아까 우리 도전의 중요성 얘기를 했는데 도전 근력도 잘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관계 근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관계 근력,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혹시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이게 관계 근력이라는 게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우정도 여러분 투자가 필요합니다. 친구를 사귀려면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시간도 써야 되고요. 함께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니까 돈 투자도 필요해요. 이게 뭔가 돈이랑 시간을 써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약간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레퍼런스 혹은 나의 평가에 대한 평판을 잘 관리하자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엔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친구가 나를 칭찬해 주고 나의 교수님이 나를 추천해 주시고 나의 선배님이 나를 끌어주셔야 되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바쁠 때 저만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드라이하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걸 너무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관계 근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관계 근력을 잘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쁘게 GPT로 그려봤거든요. 네. 무한히를 잘 학습시켜서 그려봤는데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초현입니다. 나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는 선택을 하라는 말씀을 인터뷰에서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커리어를 쌓아 오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이후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는 선택을 하라는 얘기는 사실 저 스스로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서 했던 얘기이기도 해요. 항상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제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이 다음이 뭘까? 그 다음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겪었던 선택 중에 가장 어려웠던 선택은 그쵸.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본에서 사법고시를 보고 일본에서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그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선택지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제가 심리학을 조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을 조금 더 공부해보는 방법도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한국에 돌아와서 새로운 또 일을 해보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한국에서 바로 일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다른 직장을 가질 수도 있었고, 또 미국에 유학을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한참 갈팡질팡할 때 어깨를 이렇게 툭 밀어주신 것 같거든요, 등을. 그래서 네가 고민하는 건 난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항상 고민한다. 근데 그냥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일본에서 변호사를 해. 난 너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세상을 저보다 한참 먼저 사셨고 항상 파이오니아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 이렇게 얘기를 주시니까, 그래, 내가 한 번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사법고시를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럼 떨어졌을 때, 이 선택을 했지만 결국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럼 붙으면 내가 한국에서 뭘 할 거야? 아니면 일본에서 또 변호사를 할 거야? 이런 고민도 했죠. 왜냐하면 일본 친구들은 자기 언어잖아요. 합격하냐 아니냐의 이슈가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할 거잖아요. 변호사가 됐는데 내가 변호사로서 일을 잘 못하면 어쩌지?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 이걸 해내면 내 주변에 다 일본인들인데, 그러면 이 일본의 이러한 현상 혹은 어떠한 문제를 일본인들의 시각으로밖에 볼 수 없을 텐데, 저는 한국의 경험 혹은 또 그 문화, 그런 시각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외국 클라이언트들한테는 너무 큰 힘이 돼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면서 이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분명히 제가 미국을 가든 한국에 왔든 여러 가지 또 다른 길들이 있었을 거고 또 다른 찬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만큼은 정말 일본에서 변호사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맡았던 안건 중에 SK 하이닉스랑 도시바 메모리가 합병하는 건이 있었어요. 4조짜리 딜이었거든요. 정말 큰 딜이었고, 그 딜에서 제가 2년차, 3년차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리드할 수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영어 공부, 한국어, 일본어를 할 수 있어서. 그러면서 그 안건을 했을 때 정말 이런 경험을 내가 다 해보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비단 지금 한 건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비슷한 안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들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 너무 컸고요. 그리고 저희 로펌에도 당연히 한국인 유학생 출신 저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관련된 안건들, 큰 안건들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한국 팀이 점점점 성장했어요. 원래 조그마한 팀이었는데 비서님도 한 8분 들어오시고 막 엄청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키워갈 수 있는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게, 저를 소개할 때요,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 변호사인데요, 일본 변호사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 변호사는 많이 들어봤고 한국 변호사 많이 봤는데 그러면 일본 변호사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처음에 만들어가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 해놓는 건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2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또 하나는 그렇게 일본에서 잘 일을 하고 있었고, 저희 파트너 변호사님들이 저를 이제 따로 부르셔서 너는 파트너로 키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딱 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카카오 오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익숙해졌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환경을 버리고 한국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또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로펌 변호사는 이미 한번 해봤고, 그러면 인하우스 로이어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봤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갔는데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도 있었지만, 가서 그러면 잘 되면 어떤 선택지가 또 생기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도 알고 일본도 안 해. 제가 예전에는 한국에서 그냥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친 거였는데, 이제 한국에서 일까지 해보면 한국의
그런 사회인의 그 일에 관한 것, 그다음 일본에서 일하는 환경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내가 하나 둘 중에 뭐가 더 좋네라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저는 그래도 참 괜찮은 선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혹시 또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혜 부사장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기공학과 송규원이라고 합니다. 그 부사장님께서 그 전문 법률가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의 리더로 자리 잡으실 때까지의 커리어 전환 과정에서 마주하신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일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실 때 언어와 문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시고 또 전문성을 유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도 너무 좋은 질문이고 저 스스로를 또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답변하면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될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도 전공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저는 법률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커리어를 법률가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다른 걸 도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그 벽을 만들어요. 너는 법률가라서 이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전달했을 때 사업을 몰라서 그래 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진 않지만 약간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깨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깨고 나니까 제가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를 도전할 수 있어서 변호사는 마치 사이드 잡인 것처럼 제가 법률도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걸 한번 깨고 나니까 그 벽을 깨고 나니까 나한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던 되게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그쵸. 사실 근무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전에도 사법고시를 칠 준비를 했을 때도 일본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처음에 말을 배울 때는 일본어랑 한국어가 어순이 비슷해요. 아시죠? 그래서 저는 외국어 도전하실 때 가장 접근성이 높은, 정말 쉬운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어는 들어갈 때는 쉽고 나올 땐 너무 어렵다. 그 얘기 하잖아요. 영어는 반대라고 하죠. 들어갈 때 너무 어렵지만 나오긴 쉽다. 이게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그 순서랑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일본어는 어순이 같아서 말을 빨리 배워요. 그래서 듣고 말하기는 되게 쉽게 하는데 이걸 정작 표현할 때 쓰고 읽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영어는 어순이 다르고 조금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안 쓰는 발음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보다 생각해서 쓰는 걸 더 많이 해요. 쓰고 읽고를 더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힘든데 나중에 이걸 다 깨치고 나면 말은 오히려 또 쉽게 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본어가 말은 되는데 딱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친구들이랑 모의고사를 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분명히 내가 정말 잘 아는 답인데 제가 자꾸 늦는 거죠. 왜 늦냐? 얘네들이 읽는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한국어를 되게 많이 읽으니까 되게 쉽게 읽잖아요. 근데 일본어는 이게 제가 잘 모르는 언어이기도 하고 새로 배운 언어이다 보니까 그 속도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속도를 물론 속력을 내는 연습도 많이 했고 다독했지만 결국엔 제가 답을 얻은 거는 나는 쓰는 건 잘할 자신이 있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빨리 쓰겠지만 걔네들보다 더 빨리 쓰고 더 예쁘게 쓰자. 그래서 하루에도 한 10장 이상을 쓰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답안을 계속 쓰는 연습을 하면서 쓰는 속도를 높였더니 이제 한국어도 되게 빨리 쓰게 됐는데 이 쓰는 속력을 높이는 그런 연습을 했었고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때 그렇게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직장에 가고 나서는 사실 제가 속도가 많이 느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맨날 서면을 읽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서면을 읽는 속도가 제가 느리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지만 전 잠을 굉장히 적게 잤어요. 새벽 4시에 매일매일 퇴근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엔 10시부터 회의니까 적어도 9시 한 반 정도까지는 출근을 했었죠. 그러니 사실 잠의 시간이 얼마나 수면 시간이 부족했겠어요. 근데 또 그때
그때 딱 정말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일본어도 그때 많이 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시절을 후회하진 않는데 어쨌든 제가 정말 그 언어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했던 것 같고요. 문화 차이가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문화 차이를 크게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이제 첫 커리어 시작을 일본에서 했다 보니까 일은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참 좋았던 게 일본 친구들이 일을 하면서 핸드폰을 잘 안 봐요. 카톡도 거기선 라인을 쓰는데 핸드폰을 보지도 않고 컴퓨터에 라인이 이렇게 뜨는 그런 일도 많지는 않아요. 저도 한국 클라이언트가 생겨서 이제 사용을 하긴 했지만 업무 외에서 사용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업무 집중 시간이 사실은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고 이게 알람이 한번 울릴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집중력을 빼앗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저는 되게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언어가 많이 부족하니까 일본어를 좀 배워야겠고 일본 친구를 사귀어야겠다는 생각에 스타벅스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알바를 하면 일본어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가서 손님들한테 말 걸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아이스라떼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손님께서 준비해 오신 텀블러에 담은 차가운 라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긴 콜링을 제가 빠르게 해야 되니까 일본어를 정말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정말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거기서도 약간 제가 많이 배웠던 게 쉬지 않아요. 손님이 없으면 갑자기 와서 행주를 막 가지고 오더니 막 닦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내가 1시간에 그때 800엔, 850엔 받던 시절인데 꽉 채워서 850엔치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보고 많이 배웠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또 약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인들은 자기의 표현을, 감정을 많이 안 드러내고 그리고 뭐 오모테우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일본인들이 그래서 감정 표현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슬프다고 막 울거나 화난다고 막 화내거나 이런 일이 잘 없어서 그런 걸 읽어내는 게 좀 힘들었던 게 있고 제가 가장 아까 언어에 관련해서 문화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걸 배워서 참 좋았는데 일본인들이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난 저거 싫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건 좀 어떨까 이렇게 툭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분쟁을 만들지 않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배우면 일본 일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배우고 나서는 내가 되게 좋은 거 배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전공 송태규입니다.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면서 로켓런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주목하고 계신 IT 스타트업 분야나 기술 트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인공지능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니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 시대를 잘 만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로켓런처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조금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 제가 주목하고 있거나 또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IT 스타트업 분야랑 기술 트렌드를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미 그 분야에 계시니까 저는 사실 챗GPT도 저희 스타트업에서 시작됐잖아요. 챗GPT나 퍼플렉시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사용할까요? 아까 전 지원 학생 혹시 챗GPT 왜 사용하세요? 그쵸. 빨리라는 단어 주셨는데 결국 효율성이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남의 일을 없애주는 일. 일을 없애는 일을 하라고. 그게 사실은 AI가 주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의 효율성.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는 점점 더 일을 없애는 업을 하는 곳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퍼플렉시티, 챗GPT도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 그러한 남의 일을 줄여줄 수 있는, 뭐 노션도 그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제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거, 결국에는 AI 하는데 나중에는 로봇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로봇이 중요해지면 우리 엣지 AI라고 하잖아요. 이게 GPU 달고서 AI 하면 로봇이 너무 무거워질 수 있고 움직임이 편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없는 상황이나 GPU 없이도 AI가 굴려질 수 있는 그런
기술 트렌드도 전 되게 주목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뭐 페르소나 AI 같은 곳들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여러분들께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돈 벌고 있는 리튼 같은 그런 캐릭터 챗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적게 하면서 남는 시간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시간을 AI로서 좀 더 재밌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 이제 현장에 있는 이제 서포터즈 학생들 발표 이야기 잘 들었고요. 또 이제 부사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이제 질문이 몇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라인 질문을 하면 우리가 이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조금 후덥지근한 나이에는 정말 좋죠. 매주 당첨자 발표를 해서 드리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온라인 질문입니다. 성진 학생 질문인데요. 앞으로 AI가 많은 직업을 대체하게 될 거다. 문과생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네, 문송합니다. 요새 그런 계기도 있지만 사실은 문과생으로서 해야 할 역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부사장님께 질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고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돌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AI 시대라고 부르지만 AI를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잘 그린 친구들도 많지만 그림 잘 그리게 해주는 그런 툴들을 잘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과생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이 어떠한 전공이나 혹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남의 일을 줄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AI를 잘 쓸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저는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700만 개 줄지만 1억 3천만 개였나요?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마차가 없어지고 자동차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마치 마부를 하시던 분이 일자리를 잃고 그다음 뭐 운전수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거다. 딱 그 단면적인 얘기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주차장이 생기잖아요. 세차장도 생기잖아요. 또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색하는 곳도 생기고 그다음 뭐 수리하는 곳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주변에 더 많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상상력을 키우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고 아까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 창조성 결국 철학, 창조, 그다음 인간의 경험은 AI가 절대 대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그래서 AI 시대에 결국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분은 누굴까라는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의 결론이 뭐였냐면 일단 최종 책임자.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 이제 완전화되었을 때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까에 대한 논의가 있겠죠. 보험회사일 수 있고요. 또는 뭐 차를 운전한 사람일 수 있고 차의 주인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그 자율주행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모든 것이 대체돼도 이 책임질 사람 한 명은 절대 대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 남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서사를 가진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목사님, 스님 뭐 이런 종교인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다.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제 우리가 냈던 결론이니까 이런 결론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중간 관리자는 안 없어질 거야 이런 결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오늘 이야기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다음에 그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학생 질문인데요. 네, 우리 조영화 학생 질문입니다. 챗GPT를 좀 더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정말 수백 번도 넘게 제가 받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많은 답변이 있죠. 뭐 예를 들면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많이 써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이 써봐야 요령이 생겨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신입사원보다 부장님이 훨씬 챗GPT 잘 쓰더라. 왜냐하면 일의 구조를 알고 이 시킬 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신입사원이 어떻게 일 잘 시켜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부장님만큼 베테랑이 돼서 이걸 시키는 걸 따라가기에는 연습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연습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또 다른 신입한테 시켜볼 수는 없는데 챗GPT는 시켜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한번 뭐 전 유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유료가 뭐 금방 막힌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렇게 나오네. 저도 사실 그렇게 배워갔거든요. 프롬프트가 남들이 얘기하는 게 가장 최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그들이 원하는 결과값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너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결론을 냈는지 설명하라. 뭐 이렇게 하면 답을 잘 준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답변이 그게 아니면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챗GPT도 계속 써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세 번째 질문 학생인데요. 장유미 학생은 이런 질문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공부, 독서, 운동, 업무까지 하루하루 바쁘시겠다. 부사장님의 효율적인 시간 관리법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고 저도 항상 고민합니다. 나의 하루를 어떻게 빡세게 잘 사용할까. 이게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시간은 돈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은 금이다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말은 틀린 말 없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왜 틀린 말이 없는지 아세요? 틀린 말들은 다 죽었거든요. 다 사장됐어요. 살아있는 말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나의 시간을 한 톨이라도 일단 누군가가 낭비하려고 한다 그러면 미안 지금 이 순간에 이 얘기를 꼭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게도 내가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한가 이 행동이 필요한가를 좀 질문해요. 사실 이 질문 저 너무 많이 듣거든요. 제가 지금 독서 모임 4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들으시면 경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아침에 그러면 저녁에 저는 또 저녁 약속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른분들 많이 뵙고 그러면 저녁 약속이 끝나고 집에 오면 이미 한 11시, 12시쯤 돼요. 뭐 10시, 11시.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책을 읽는 시간이 언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 누워서 쇼츠 보잖아요. 쇼츠 볼 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바꾸자라는 저의 엄청난 훈련이 있었어요. 저도 쇼츠를 싫어하지 않아요. 사람이 도파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재밌지만 이게 지금 내 시간에 필요할까? 내 행동이? 그리고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돈 쓰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제가 유튜브를 철저하게 공부를 위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은 금이다. 네. 네, 이로써 이제 저희 웹엑스로 들어온 학생들 질문 3명의 학생들까지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부사장님 주제가 그녀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될까? 라는 주제가 있었고 부제가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부사장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음속에서부터 발산되는 게 느껴지시죠? 사실 이것이 이제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단련해 나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되게 명확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온라인 학생 질문 대답에서도 부사장님 대답에는 뭐 어떤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 찾아보라 했던 내용들은 예컨대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를 변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역설을 또 이제 그런 멘트도 생각이 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사장님께서 해주신 여러분들의 이제 도전 의식 그리고 창의 그리고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는 그 노력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잘 가졌는데요. 부사장님께서 이제 성공과 실패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성장의 포인트까지 알아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로써 이제 부사장님의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부사장님께 박수를 해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